런던 1817년 4월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봄 저녁의 빛 속에서 찬란하게 서 있었고 그 기둥들은 수백 개의 깜박이는 가스등에 의해 조명되어 주랑 현관 아래에 모여든 열띤 군중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극장은 기대감으로 웅성거렸고 공기는 밀랍 양초, 값비싼 향수, 그리고 1000번의 공연을 흡수한 벨벳 커튼의 희미한 곰팡내가 뒤섞인 향기로 가득했다. 엘리너 휘트모어는 그녀의 가족이 지난 10년간 차지해온 3층 박스석에 앉아 있었다.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포개고 지난 시즌보다 올해 더 조이는 듯한 코르셋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었다. 28살에 그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법, 주목받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는 법, 마치 반짝이는 텍스트 속 각주처럼 화려한 사교 모임의 가장자리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극장은 산가색, 옅은 파란색, 장미색 실크 가운을 입은 숙녀들과 흠없는 검은색 야회복을 입은 신사들, 즉 톤 사교계에 축적된 부와 아름다움이 장관을 이루며 런던 사교계의 정수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머니인 마거릿 휘트모어 부인은 오른쪽에 앉아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과부 모자를 고쳐 쓰고 있었다. 5년 전 휘트모어 씨가 사망한 이후 다소 위축된 그들의 위치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2년 전부터 리디아 하코트 부인이 된 여동생 리디아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부여하는 특유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황금빛 곱슬머리는 예술적인 고수머리로 정돈되어 있었고 피부는 크림 같았으며 그녀의 몸매는 모든 박스석과 평토 좌석에서 감탄의 시선을 받는 대상이었다. 엘리너는 오래전에 자신이 항상 리디아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 평범함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대조의 역할을 하는 평범한 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 불협화음의 준비 교향곡은 항상 엘리너의 심장을 저절로 뛰게 했다. 사교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우아함에서 그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음악은 항상 그녀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곳은 아름다움이나 젊음, 결혼할 만한 매력이 없어도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시즌 레퍼토리의 모든 오페라를 알고 있었고 악보를 연구했으며 사교적으로 더 성공한 또래들이 결코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품의 구조와 천재성을 이해했다. 오늘 밤 공연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었고 엘리너는 극장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속삭임으로 바뀌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릴 때 익숙한 기대감의 전율을 느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노처녀이고 골칫거리이며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딸들을 겁주는데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경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3시간 동안 그녀는 그저 존재할 수 있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서 몇 시에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혹적입니다. 감사합니다. 1막은 파도처럼 극장을 휩쓰는 박수갈채의 폭포와 함께 끝났고 엘리너는 극장 조명이 밝아지자 가족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섰다. 조명은 기쁨으로 상기된 얼굴들과 막간에 항상 뒤따르는 활기찬 잡담을 비추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바람을 좀 쐬거나 다과를 좀 들자고 제안했고 엘리너는 순순히 뒤따랐다. 이러한 휴식 시간이 편안함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즉 그녀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에 거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의 투명함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운 사교계라는 물살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스석 밖의 복도는 런던의 최고 인사들로 붐볐다. 검은 야회복을 입은 신사들은 무리를 지어 정치와 경매에 대해 토론했고 파스텔톤 실크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은 부채 뒤에서 속삭였다. 사교계의 모든 화려한 기계가 온전히 전시되어 있었다.
엘리너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여동생의 약간 뒤에 서서 군중과 어울리려 하기보다는 천장의 화려한 석고 장식을 눈으로 좇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들이 재치로 착각하는 특유의 잔인함이 섞인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펜브로크 자작이 1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등을 반쯤 돌린 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동료 신사 몇 명에게 말하고 있었다. 휘트모어가의 숙녀들 말이야. 그는 말하고 있었다. 참으로 대조적인 연구 대상이지. 동생은 최상급 다이아몬드고 언니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해서 결혼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 아무리 젊게 봐도 28인데 추천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의 동료들은 웃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상처를 입히는 그 손쉬운 남성적인 웃음이었다. 엘리너는 그 말들이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가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파문은 밖으로 퍼져나가 수년간 비슷한 평가 속에서 그녀가 가꾸어온 조심스러운 평온을 흐트러뜨렸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반응은 더 많은 말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이 팔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압력은 위로인 동시에 확인이었다. 휘트모어 부인도 그 말을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눈에 담긴 연민은 자작의 말보다 거의 더 끔찍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불친절했을 뿐이라는 슬픈 인정이었다. 다행히도 리디아는 아는 사람과 대화에 열중해 있어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만 엘리너는 이 공공장소에서 흘릴 수 없는,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을 예고하는 익숙한 타는 듯한 느낌이 눈가에 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부드러운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조심스러운 위엄을 지키며 숙녀 휴게실로 향했다. 척추는 꼿꼿이 세우고 걸음은 침착하게, 마치 방금 자신의 최악의 두려움이 단지 자귀와 적당한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교계가 그 의견을 중시하는 남자에게서 확인되었다는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으면서 복도는 끝없이 길어 보였고 제잘거리는 군중은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남은 품위의 증거인 침착함을 유지하며 통과해야 할 관문 같았다. 그녀는 숨 쉬는 것,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외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안식처에 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숙녀 휴게실은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했다. 거울과 소파가 있는 조용한 방에서 엘리너는 장갑 낀 손을 세면대의 차가운 대리석에 대고 자작의 말로 날카롭게 초점이 맞춰진 무자비한 명료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풍성하지도 윤기가 흐르지도 않는 평범한 갈색 머리는 어머니의 빠듯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순한 모양으로 손질되어 있었다. 빛에 따라 회색과 녹색 사이를 오가지만 다른 결점을 보완할 만한 인상적인 특성을 결코 갖추지 못한 불분명한 담갈색 눈. 약간 너무 긴 코, 도톰하지도 섬세하지도 않은 입, 좋게 말하면 단단하고 나쁘게 말하면 억세다고 할 수 있는 턱. 그녀는 3번의 실패한 런던 사교 시즌 동안 수없이 이 목록을 작성해온 사람의 능숙한 효율성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목록화했다. 각 시즌은 신사들의 시선이 그녀를 지나쳐 리디아의 황금빛 완벽함에 머물면서 희망이 체념으로 바뀌는 점감하는 행렬이었다. 19살이던 첫 시즌에는 아직 재치와 교양이 아름다움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문학과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 날씨와 유행을 넘어선 주제에 대해 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비슷한 지적 성향의 신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2번째 시즌은 그런 신사들이 설령 존재한다 해도 이미 결혼했거나 변변찮은 지참금을 가진 하급 귀족의 딸들 사이에서 아내를 찾을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21살의 3번째 시즌에는 꿈을 좇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암울한 결심으로 참석했고
단 한 건의 진지한 청혼도 없이 끝났을 때 그녀는 실망감보다 그 가명흑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작지만 위엄있고 사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왔다. 그녀의 나날은 혼자 있을 때만 연주하는 음악, 대여 도서관에서 주문해 방의 정적 속에서 탐독하는 책들, 손에 목적을 부여하고 마음에는 외모보다 인격의 내용이 더 중요한 상상의 풍경 속으로 자유롭게 떠돌게 해주는 바느질로 채워졌다. 그녀는 조카가 생기기도 전에 노처녀 고모가 되었고 자신의 역할이 과부가 된 어머니를 부양하고 언젠가 태어날 리디아의 아이들을 예뻐하며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배경 속으로 우아하고 불평 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희망 자체가 평화의 적임을 인식하고 그 주위에 벽을 쌓았다. 희망은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더 이상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자작의 말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가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내린 사적인 판결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부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복도에서 그 말이 소리내어 말해지는 것을 듣는 것은 어쩐지 그것을 더 현실적이고 더 최종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아주 조금은 열려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지 못했던 문이 닫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척추를 곧게 폈다. 어머니는 그 단순함이 우아하다고 주장했지만 엘리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소녀다운 파스텔색을 입을 나이를 지났다는 인정인 비둘기색 실크로 된 소박한 가운을 매만졌다. 그리고 이 막을 위해 박스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자신을 잃고 몇 시간의 축복받은 시간 동안 자신이 노처녀이며 평범하고 모든 희망을 넘어선 엘리너 휘트모어라는 사실을 잊을 것이다. 부와 자귀가 부여하는 전략적 이점을 갖춘 2층의 개인 박스석에서 애쉬워스 공작 알렉산더 싱클레어는 열정보다는 의무감으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의 초연한 관심으로 그날 저녁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35살인 그는 2년간의 자발적인 유배 생활 끝에 런던으로 돌아온 지 겨우 2주째였다. 그는 아내 캐서린이 충격적인 속도로 목숨을 앗아간 열병으로 사망한 후 더비셔에 있는 자신의 시골 저택으로 물러나 기억과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부재로 가득 찬 거대한 집에서 홀로 지냈다. 사교계에서는 그의 애도 기간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섰다거나 공작에게는 후계자를 낳는 것을 포함한 책임이 있다거나 재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전망이 지치고 희미하게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진정으로 캐서린을 사랑했고 계산된 과시와 돈에 밝은 어머니들로 가득 찬 결혼시장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내놓는다는 생각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으로 그를 채웠다. 그가 오늘 저녁 오페라에 온 것은 그의 사업 대리인이 계속해서 도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이고 또한 음악이 그의 슬픔이라는 잿빛 안개를 뚫고 그에게 닿는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슬픔마저 초월했다. 막간이 되자 그는 아래의 군중, 즉 과시와 평가라는 고대의 의식에 몰두한 그 반짝이는 인간 무리를 관찰하기 위해 박스석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복도에서의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위치는 시각적, 청각적 접근을 모두 가능하게 했고 그는 펜브로크 자작의 선언을 완벽하게 명확히 들었으며 그 말들이 회색 옷을 입은 젊은 여성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히는 것을 보았다. 비록 그녀가 어깨를 살짝 굳히는 것 외에는 어떤 외적인 표시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알렉산더의 주의를 끈 것은 잔인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에 펜브로크가 그의 자기가 인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바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여성의 반응, 더 정확히는 그녀의 반응 없음이었다. 그녀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심지어 고통일 수도 있고 더 깊은 무언가. 즉, 이것이 이미 내면화된 판결의 확인일 뿐이라는 어떤 고대의 인식일 수도 있는 짧은 흔들림 외에는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비범한 위험을 지니고 휴게실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걸음은 침착했다. 알렉산더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가 자신의 박스석 아래를 지나갈 때 그녀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성을, 관습적인 예쁨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얼굴의 구조에 쓰인 인격과 모든 관련이 있는 그녀의 고운 골격을 주목했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녀에 대해 가장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었던 캐서린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뻗어있는 공허한 세월 속에서 공작 부인의 자리를 채울 적절한 장식품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신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영원히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이 그가 즉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꿈틀거렸다. 젊은 여성은 휴게실로 사라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과 연민이 뒤섞인 듯한 염려를 보이며 뒤따랐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박스석 가장자리에 선 채로 평소와 다른 속도와 명료함으로 마음을 움직이며 가능성과 결과를 저울질했다. 그는 단 하나의 결정이 여러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묘한 기로에 서 있음을 인식했다. 이 막이 시작되자 알렉산더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애초에 그를 오페라 하우스로 이끌었던 음악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회전하는 생각들의 배경이 될 뿐이었다. 그 생각들은 복도에서의 그 순간과 너무나도 파괴적인 침착함으로 잔인함을 흡수한 회색 옷의 여인을 맴돌았다. 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기질은 항상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자질은 그의 상당한 재산을 관리하고 정치 생활의 위험한 물살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무언가가 캐서린의 죽음 이후 그가 자신 주위에 둘러쌌던 조심스러운 단열재를 꿰뚫었다. 2년 동안 그는 마치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움직였다. 관찰할 수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혹은 한때 친숙하고 사랑스러웠던 풍경을 가리는 11월의 안개처럼 모든 것을 뒤덮은 슬픔이라는 잿빛 안개만을 느꼈을 뿐이다. 캐서린은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동반자였다. 그녀의 활기찬 지성과 진정한 따뜻함은 그들의 결혼을 귀족 생활의 많은 부분을 특징 짓는 인위성과 계산으로부터의 안식처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열병이 며칠 만에 그녀를 앗아가 그가 이미 차가워진 손을 잡고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게 했을 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냥 멈춰버렸다. 마치 그 신뢰할 수 있던 똑딱거림을 멈춘 시계의 기계장치처럼. 사교계는 처음에는 인내심을 보였다. 왕조의 편의를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했던 아내를 애도하는데 남자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의 자귀에 대한 의무, 후계자를 낳을 필요성, 그러한 재산과 지위를 적절한 계승 관리 없이 방치하는 낭비에 대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답할 필요가 없는 공작의 특권적인 무관심으로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했지만 그 무관심 아래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결혼 시장에 다시 자신을 내놓고 박람회의 가축처럼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혈통과 지참금, 얼굴의 대칭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젊은 여성을 선택한다는 생각은 메스꺼움에 가까운 깊은 혐오감으로 그를 채웠다. 그러나 복도에서 그 여인이 자작의 무심한 잔인함을 흡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반응에서 약점이 아니라 묵살을 견디는 오랜 연습에서 태어난 끔찍한 힘을 보면서 그는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사교계의 화려한 군중 속에서도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었다.
그녀의 태도에는 계산도 연기도 없었다. 단지 존재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는 진정한 위엄만이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런 위엄이 런던 무도회장의 모든 이름난 아름다움보다 더 희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반쯤만 집중하며 박스석에 앉아 있는 동안 점점 뚜렷해지는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아이디어는 일부는 충동이었고 일부는 전략이었으며 일부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놀랍게도 캐서린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진정한 관심의 첫 꿈틀거림처럼 느껴지는 무언가였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고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일어섰을 때 알렉산더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그 결정이 회색 옷의 여인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짧은 관찰의 순간에 엿보았던 자질이 보였던 것처럼 진정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삶과 비슷한 무언가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확신 외에는 그 결정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사흘이 흘렀고 그동안 엘리너는 자신의 조용한 존재를 구성하는 익숙한 일상으로 물러났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안식처가 된 아버지의 옛 서재. 선반을 채운 가죽 장정의 시집들과 손을 바쁘게 하면서도 마음은 메이페어의 화려한 무도회장보다 더 관대한 풍경 속을 자유롭게 떠돌게 해주는 세심한 바느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오페라에서의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유난히 부드러운 태도와 리디아가 그 주제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자작의 선언을 들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굴욕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사실은 수년에 걸쳐 그저 견디는 법을 배운 모욕과 무시의 방대한 내적 기록 보관소로 밀어 넣으려 애쓰고 있던 기억에 또 다른 치욕의 층을 더했다.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자수에서 눈을 들어 어머니가 놀라움과 계산이 뒤섞인 듯한 아주 기묘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관심보다는 놀라움을 느꼈다. 어머니는 마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도 담긴 듯 그날 아침에 더 타임스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의자에 앉아 거의 억누르지 못하는 흥분을 드러냈는데 이는 즉시 엘리너를 경계하게 했다. 그녀는 사교계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좋은 징조가 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뒤이은 말들은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애쉬워스 공작이 어머니는 군사적 승리를 보고하는 사람의 엄숙함으로 발표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통째로 사들였는데 이 인수에는 신문의 평소 절제된 보도마저도 충격에 가까운 것을 전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다라고 하며 런던 전체가 그토록 전례 없는 거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으로 떠들썩했다. 엘리너의 첫 생각은 실망에 대한 갑옷으로 길러온 실용적인 초연함으로 전달되었는데 공작들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귀족들의 재정적 책략은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더 활기를 띠며 말을 이었다. 메이페어 저녁의 거실에서 떠도는 이론들을 이야기하며 공작이 건물을 개조하려 한다거나 고인이 된 아내를 위한 기념물로 세우려 한다거나 오랜 부재 끝에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한다는 등 각 추측은 이전 것보다 더 정교했다. 엘리너는 수많은 사교계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실제 삶과 똑같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의 인내심 있는 관용으로 들었다. 그녀는 다시 바느질의 주의를 돌렸다. 천을 통과하는 바늘의 익숙한 리듬은 명상적인 닻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 시즌에는 다시 오페라에 가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했다. 그 복도와 자작의 말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몇 안 되는 확실한 즐거움 중 하나를 더럽혔고 그녀는 반복의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조용한 방에 책과 바느질, 그리고 사교계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에 그 판단에 실망할 수 없는 존재의 작은 위험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나았다. 그리고 이 후퇴가 지혜라기보다는 패배처럼 느껴진다면, 글쎄, 그녀는 그런 구분을 너무 면밀히 살피지 않는데 능숙해져 있었다. 초대장은 애쉬워스의 공장 문장이 찍힌 두꺼운 크림색 편지지에 담겨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하인이 그들의 소박한 타운하우스 문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집안은 거의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졌다. 엘리너는 복도에 서서 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리며 밀랍 봉인을 뜯고 한 장의 종이를 펼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내용은 어쩐지 엘리너는 아직 어떻게 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실망 주위에 쌓아올린 조심스러운 균형을 바꿀 것이었다. 애쉬워스 공작은 금요일 저녁 돈 조반니 공연에 휘트모어 가족을 자신의 개인 손님으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모시는 영광을 요청한다고. 많은 유행하는 신사들이 하는 부주의한 휘갈김이 아닌 교육과 세심함이 엿보이는 우아한 남성적인 필체로 편지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개인 박스석을 예약해 두었으니 이 작은 환대의 제스처를 친절히 받아주시기를 희망했다. 엘리너의 어머니는 마치 반복하면 정중한 문구 속에 숨겨진 의미라도 드러날 것처럼 초대장을 3번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복할수록 높아져서 평소에는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 가정부까지 부엌에서 나와 무슨 일로 그토록 흥분하는지 알아보러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내용이 모든 가정 직원에게 철저히 전달되자 어머니는 엘리너에게 너무나도 의기양양한 희망의 표정으로 돌아섰고 엘리너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위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연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공작이 자작의 잔인함을 목격하거나 듣고 자선적인 충동의 순간에 이 초대장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어떤 정교한 귀족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제스처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개인 박스석에 앉아 사교계가 왜 애쉬워스 공작이 평범한 휘트모어 양에게 신경을 쓰는지 속삭이고 추측하는 동안 그 전망은 메스꺼움에 가까운 극심한 굴욕감으로 그녀를 채웠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고 두통이나 선약을 핑계대고 싶었고 기대가 관리 가능한 차원으로 축소되고 실망이 순전한 반복을 통해 힘을 잃은 이 집의 벽 안에 안전하게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들이 무엇을 입을지 계획하고 있었고 공작의 손님으로 보이는 것에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3번의 실패한 시즌과 8년간의 점증하는 무존재감 이후 마침내 자비롭게 묻혔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되살리고 있었다. 자작의 말은 물리적인 형태를 띤 저주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결혼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어. 그리고 그녀는 이 초대를 수락하는 것이 어쩐지 자신을 훨씬 더 공개적인 형태의 똑같은 판단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 없었다. 공작의 제스처를 동기부여한 어떤 친절함도 그녀가 그런 관심에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대조적으로 강조할 뿐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거절은 불가능했다. 어머니의 행복이 달려 있었고 엘리너는 오래전에 자신의 편안함보다 그들 가정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수락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잿빛 런던 하늘을 바라보며 잔인함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친절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모든 본능이 그런 관심은 실수이거나 자신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고 비명을 지를 때 어떻게 호의의 제스처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저녁은 엘리너가 두려워하는 사교 모임과 연관짓게 된 특유의 필연성을 띠고 도착했다. 그녀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웅장한 로비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안색에 따뜻함을 더해준다고 주장했지만 엘리너는 단지 평소보다 덜 창백해 보이게 할 뿐이라고 의심하는
짙은 청동색 실크로 된 가장 격식 있는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만지작거렸고 군중은 휘트모어 가족이 개인 박스석으로 이어지는 웅장한 계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거의 무의식적으로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보를 따르는 속삭임과 애쉬워스 공작이 눈에 띄지 않는 휘트모어 양에게 그런 초대를 보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부인들과 데뷔탕트들의 추측, 어린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개인 박스석 자체는 엘리너를 더욱 어색하게 만드는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모두 버건디 벨벳과 금박 스크롤 장식으로 되어 있었고 무대와 객석을 모두 보기에 완벽한 각도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애쉬워스 공작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엘리너는 그가 멀리서 보였던 것보다 가까이서 훨씬 더 위풍당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관자놀이에 은발이 섞인 검은 머리와 너무나도 놀라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는 가장 짧은 순간에 접촉 후 시선을 돌려야만 했다. 그런 눈은 자신의 모든 부족한 점을 낱낱이 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조심스러운 의례에 따라 자리에 앉았지만 공작이 엘리너에게 온전히 주의를 돌려 이 배치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임을 시사하는 진지한 예의로 자신의 바로 옆자리를 권했을 때 그녀는 단순한 두려움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혼란은 공연이 시작되고 그가 개막 아리아 동안 그녀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소프라노의 역할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더욱 깊어졌다. 그 질문은 그녀를 너무나도 완전히 불시에 쳤기 때문에 그녀는 평소 사교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자기 검열적인 조심성 없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기술적으로 능숙하지만 전달에 어떤 냉정함이 있어 돈나 안나의 고뇌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을 불안감으로 더 빨리 뛰게 만드는 관심의 날카로움이었다. 그가 자신도 정확히 똑같이 생각했으며 자신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할 때까지 말이다. 그들은 일막내내 속삭임으로 대화했다. 그의 질문들은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해본 적 없는 음악적 표현과 극적 선택에 대한 관찰들을 이끌어냈다.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이 들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주의에 쌓아올린 조심스러운 방어를 유지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심지어 애쉬워스 공작이 마치 그녀의 말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평범한 휘트모어 양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이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나머지 관객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마저 잊어버렸다. 막간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공작과 함께 로비를 거닐며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엘리너는 알렉산더 싱클레어와 단둘이 박스석에 친밀한 공간에 남게 되었다. 내려앉은 침묵은 기대감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이전의 격식 있는 어조를 잃고 대신 진정한 성찰의 기운을 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인이 된 아내 캐서린이 종종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며 그녀가 죽은 후 2년 동안 모든 아리아가 그녀의 부재를 상기시켰기 때문에 공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그는 슬픔의 메아리가 아닌 음악 자체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엘리너는 이 고백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에서 비록 그 근원은 완전히 다르지만 자신의 고립을 비추는 외로움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응답했다. 그녀는 항상 음악에서 자신의 외모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동반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완벽하게 연주된 구절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받는 청취자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그는 그때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 강렬함에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회색 눈에서 연민이나 자선적인 우월감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인식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았다. 마치 그가 자신만이 말한다고 생각했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을 그녀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그들은 막간 내내 살아있는 작곡가와 죽은 작곡가에 대해,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주는 특유의 아픔과 바흐의 겉보기에는 수월해 보이는 푸가 속에 숨겨진 수학적 정밀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엘리너는 공작이 단지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몰입하고 있으며 자신의 관찰에 자신의 것으로 도전하고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녀의 응답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험한 온기가 그녀의 방어막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로비 전체에서 부러움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때 알렉산더는 격식을 차려 일어섰지만 그의 시선은 엘리너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휘트모어 가족을 방문해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비록 그 질문은 정중하게 어머니에게 향했지만 엘리너는 그 방문이 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세울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확신했다. 어머니의 수락은 즉각적이고 열렬했다. 그리고 이 막이 시작되자 엘리너는 불신의 상태에 잠겨 앉아 있었다. 이미 극장 전체에 퍼지고 있을 속삭임을 의식하고 건너편 박스석의 펜버튼 부인이 숨기지 않는 추측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음을 의식하고 무엇보다도 애쉬워스 공작의 관심이 저녁 내내 한 번도 그녀의 아름다운 여동생에게 쏠리지 않고 사회가 그녀 자신의 무존재감에 대해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킨 모든 기대를 거스르는 집중력으로 엘리너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애쉬워스 공작은 오페라 이후 정확히 이틀 만에 블룸즈버리 스퀘어에 있는 휘트모어 저택을 방문했다. 그의 마차는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 접근을 목격할 행운을 가진 모든 이웃의 주목을 끌었다. 엘리너는 거실 창가에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알렉산더 싱클레어가 평생의 귀족적 태도에서 비롯된 특유의 우아함으로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어깨에 넓이를 강조하는 짙은 파란색 최고급 코트를 입고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발견하게 될 그 꾸러미에는 워즈워스 예시 초판본이 들어 있었는데 그는 오페라에서 나눈 대화 중 엘리너가 낭만주의 시인에 대한 감상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고 무심하게 말하며 그것을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 첫 방문은 이후 3주 동안 놀라운 일관성으로 반복될 패턴을 만들었다. 알렉산더는 이틀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방문했고 이는 어머니를 추측의 황홀경에 빠뜨리고 엘리너 자신은 조심스러운 불신의 상태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깊이 놀라게 한 것은 단지 그가 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이 예의상 참석한 리디아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엘리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리디아의 아름다움은 대신 엘리너에게 왕립 아카데미의 최신 전시에 대한 의견을 묻고 터너의 풍경화에서 빛의 사용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듯한 집중력으로 그녀의 답변을 듣는 남자에게는 전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듯했다. 네 번째 방문에서 그는 하이드파크 산책을 제안했고 엘리너는 사교계의 가장 고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산책을 멈추고 그 광경을 숨기지 않는 충격으로 쳐다보는 동안 공작을 옆에 두고 서펜타인 강가를 거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 예민하게 의식했다. 알렉산더는 태도가 너무나도 기품 있었고 자신은 그의 옆에서 너무나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경거리에 대해 자기 비하적인 말을 꺼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진정한 혼란의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녀는 그가 자신들이 끌고 있는 관심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베토벤의 후기 교향곡이 고전 형식으로부터의 진화인지 이탈인지를 논하는데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는 문학과 철학, 음악과 예술을 넘나들었고 엘리너는 알렉산더가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
즉 단순히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교감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는 그녀 자신의 관찰을 열정적으로 즐기는 듯 보였고, 이는 그녀가 말을 하기 전에 모든 단어를 제고하는 것을 잊게 만들었다. 6번째 산책 중에 가을이 공원을 호박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고, 그녀가 리디아의 손쉬운 아름다움의 그늘에서 자란 것을 묘사할 때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시절의 고통을 능숙한 가벼움으로 넘어가려 했을 때 그는 완전히 걸음을 멈추고 조용한 강렬함으로 말했다. 그는 사교계가 표면에 대한 집착 속에서 본질을 집단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엘리너의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벽들의 기초를 흔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엘리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던 연약한 희망은 10월 15일 해링턴 부인의 무도회에 참석했을 때 수정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정밀함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과 테이블 근처에서 펜브로크 자작과 마주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적으로 들리게 하려는 듯한 특유의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동행인 휘틀리 경에게, 애쉬워스 공작이 최근 휘트모어 양에게 보이는 관심의 광경이 그것을 인지할 재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쉬워스 같은 지위의 남자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토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어떤 자선적인 충동이나 어쩌면 어떤 사적인 내기가 설명할 수 있을지 소리내어 궁금해했다. 엘리너는 가을꽃 기둥 뒤에 얼어붙은 채 서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들고 있던 레모네이드 잔이 쏟아질 뻔했다. 그리고 그녀는 펜브로크가 무심한 잔인함으로 말을 잇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공작은 지적인 담론을 위한 동반자가 필요했고, 그의 주목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결코 실제적인 낭만적 감정을 기대할 엄두도 내지 못할 평범한 블루스타킹, 학식 있는 여성을 현명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애쉬워스가 분명히 그 여자와 실제로 결혼할 의도는 없지만 적합한 공작 부인이 나타날 때까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합리적인 조치라고.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의 힘으로 꽂혔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토록 파괴적으로 만든 것은 그 새로움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관심이 시작된 이후 잠 못 이루는 모든 밤 동안 엘리너 자신의 생각을 괴롭혔던 두려움을 얼마나 완벽하게 표현했는가였다. 이것이 결코 현실일 수 없다는, 그녀가 진정한 목적이 자신에게 숨겨진 어떤 정교한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눈물 흘리는 것을 목격하기 전에 잔을 내려놓고 숙녀 휴게실로 물러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전실에 앉아 금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며 정확히 자작이 묘사한 것을 보았다. 평범한 용모와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주장이 없는 28살의 여자, 어떤 관심에도 감사해야 하고 공작의 진정한 호의를 기대할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여자였다. 20분 후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알렉산더가 도착해서 그녀를 찾고 있으니 무도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엘리너는 자기 안에 무언가가 겨울바람에 맞서 닫히는 문처럼 닫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가서 미소 짓고 알렉산더의 춤 신청을 수락했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보호벽 뒤로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대화에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정중함으로 응답했고, 이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마도 상처 입혔을 것이라고 그녀는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왈츠 동안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완벽한 예의를 갖춰 놓여 있고 그의 회색 눈이 명백한 걱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능숙한 가벼움으로 단지 피곤할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실망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엘리너는 자신이 방금 그의 철수의 시작, 즉 자신이 무심코 참여해왔던 어떤 게임이나 자선 프로젝트의 필연적인 결말을 보았는지 병적인 확신으로 궁금해하며 남겨졌다. 알렉산더 싱클레어는 아내의 죽음 이후 2년 동안 슬픔과 실망의 미묘한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의 정밀함으로 엘리너의 물러남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해링턴 부인의 무도회에 도착하여 카드룸 근처에서 최근의 장난을 암시하는 듯한 특유의 우쭐한 표정으로 좌중을 이끌고 있는 펜브로크 자작을 보았을 때 그는 엘리너의 후퇴를 야기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갑작스러운 명료함으로 이해했다. 그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왈츠와 그녀가 그의 눈을 마주치기를 거부했던 방식, 그들 사이에 자라나던 온기를 대체한 조심스러운 예의를 되새겼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즉 자신이 깊이 아끼게 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에 대한 생각에 맹렬하고 보호적인 분노를 느꼈다. 애쉬워스 공작은 공개적인 과시나 사회적 대결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슬픔은 그의 타고난 기질이 지시하는 것보다 그를 더욱 내성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펜브로크가 그의 동료들이 어떤 재치 있는 말에 웃는 동안 과장되게 몸짓하는 것을 보면서 알렉산더는 겨울 연못에 얼음이 어는 것처럼 차가운 결심이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도회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큰 키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비켜서게 만드는 권위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리고 사교계의 가장 통찰력 있는 관찰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그의 주위의 대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펜브로크의 물이 바로 앞에 너무나도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멈춰 섰고 자작의 웃음소리가 중간에 멎었다. 알렉산더는 무도회장의 그 구역 모든 구석에 완벽한 귀족적 명료함으로 전달되는 목소리로 신사에게 기대되는 올바른 행동에 관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펜브로크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알렉산더는 파괴적인 정중함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톤 사교계의 특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려스러운 경향을 관찰했다라고 했다. 특히 실속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경향인데 그는 이 관행이 단지 불쾌할 뿐만 아니라 성격의 심오한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근에 펜브로크 자작이 그러한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흠없는 인격과 상당한 깊이를 지닌 한 숙녀에 대해 반복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논평을 했고 그는 모든 참석자에게 그러한 논평이 문제의 숙녀가 아닌 자작 자신의 판단의 빈곤함을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도회장의 침묵은 절대적이 되었다. 모든 부채가 멈추고 모든 대화가 중단되면서 런던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비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공작이 자작을 수술 도구처럼 정밀한 말로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피상적인 매력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것을 실제 가치로 착각하고 지성이나 인격을 감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깊이가 부족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펜브로크가 진정한 안목을 가진 남자가 왜 단순한 표면 장식보다는 본질적인 자질에 자연스럽게 끌리는지 성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록 그는 자작이 그러한 성찰이 결실을 맺을 만큼 충분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의심했지만 말이다. 알렉산더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명예를 변호한 후 3일 동안 엘리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 밤 몇 시간의 불안한 잠만 자는 깊은 내적 혼란 상태에 빠졌다.
런던 전체가 애쉬워스 공작이 펜브로크 자작을 너무나도 파괴적인 정밀함으로 깎아내려 그가 굴욕적인 후퇴 속에 해링턴 부인의 무도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엘리너는 이 웅장한 제스처를 알렉산더의 진정한 호의의 증거로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년간의 묵살과 실망이 그녀의 마음에 파놓은 수로들은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의심과 자기 보호로 되돌려 보냈다. 그녀는 알렉산더 같은 남자가 진정으로 자신 같은 사람에게서 가치를 볼 수 있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28회 동안 간과되어 온 경험은 비범한 제스처가 종종 똑같이 파괴적인 실망을 앞서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의 변호가 진정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의 면전에서 비방당한 어떤 숙녀라도 보호하려는 신사의 본능적인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혔다. 10월 18일 오후 엘리너가 휘트모어 저택의 작은 응접실에 앉아 성공하지 못한 채 바느질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을 때 여동생 리디아가 남편 없이 예고 없이 도착했다. 엘리너는 즉시 여동생의 전설적인 아름다움이 어쩐지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리디아를 데뷔 시즌의 총아로 만들었던 빛나는 기운은 그녀가 겨우 24살이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토마스 카스테어스 씨와 결혼한 지 2년도 차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서지기 쉽고 지친 것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리디아는 토마스의 부재에 대한 어머니의 질문을 능숙한 가벼움으로 일축하며 그가 처리할 사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매들이 마침내 단둘이 남았을 때 리디아의 조심스러운 평정심은 햇볕에 마른 진흙처럼 부서졌고 그녀는 날것의 정직함으로 자신의 결혼이 깊은 외로움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토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고 그녀는 그의 잘생긴 얼굴과 매력적인 태도 때문에 그와 결혼했으며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표면적인 매력이 실제적인 동반자 관계나 이해를 위한 어떤 기초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그녀는 실질적인 대화거리가 없어서 조용한 저녁 식사로 보낸 저녁들을 묘사했고 그녀가 사교적인 담소를 넘어선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토마스가 지루해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이 그의 마음을 위한 동반자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장식하기 위한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수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밀려오는 공포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후회와 놀라울 정도로 부러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동시에 담은 눈으로 엘리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수년간 언니에게 구혼자가 없는 것을 동정하면서 자신은 수십 명의 남자들에게 구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얕은 사람들에게 간과되는 엘리너의 운명이 아마도 변장한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침내 그녀를 보는 어떤 남자든 단순히 사라질 운명의 예쁜 표면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초대장은 10월 22일 아침에 도착했다. 공작의 하인이 그의 독특한 짙은 버건디와 금색 제복을 입고 직접 배달했다. 엘리너의 손은 애쉬워스 문장이 찍힌 진홍색 밀랍 봉인을 뜯을 때 약간 떨렸다. 알렉산더가 그날 저녁 바로 자신의 런던 저택에서 그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사적인 음악 공연에 그녀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초대장이 휘트모어 가족 전체가 아닌 그녀에게만 보내졌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엘리너의 어머니가 입술을 굳게 다물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는 당연히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너는 남은 하루를 초조한 기대감 속에서 보냈는데 이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은 후에야 짙은 사파이어색 실크 가운으로 결정한 것에서 나타났다. 그 가운은 엘리너가 그 풍부한 색이 자신의 평범한 외모에는 너무 화려하다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난 시즌에 맞추라고 고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녀는 아마도 그 색조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녀의 회색 눈에
어떤 깊이를 더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로스브너 스퀘어에 있는 공작의 런던 저택은 엘리너가 상상했던 대로 우아했다. 모두 고전적인 비율과 절제된 웅장함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하인들이 그녀를 안내하게 하는 대신 입구에서 직접 그녀를 맞이했고, 그의 검은 눈에 담긴 따뜻한 환영은 그의 팔을 잡고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갈 때 그녀 가슴속에 불안한 무언가를 안정시켰다. 그가 안내한 곳은 그녀가 예상했던 격식 있는 음악실이 아니라 더 친밀한 살롱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현악 사중주단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음악가들은 악기를 들고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공간은 좋기 50개의 촛불로 밝혀져 방을 황금빛으로 채우고 밀랍의 희미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알렉산더는 그녀를 음악가들을 마주보도록 배치된 2개의 의자 중 하나에 앉히면서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왕립 아카데미의 음악 거장들과 상의하며 엘리너가 그들의 대화 중에 그토록 명백한 열정으로 논하는 것을 들었던 곡들을 그들에게 설명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 특정 사중주단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들의 작품, 특히 그녀가 한때 그에게 수학이 아름다워진 것 같다고 묘사했던 복잡한 화성을 가진 모차르트와 핸델의 작품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17번 B플랫 장조의 첫 음이 살롱을 채우자 엘리너는 예기치 않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 특정 곡은 이 주 전 하이드파크 산책 중에 그녀가 스치듯 단 한 번 언급했던 곡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곡이 복잡함 속에서도 기쁨의 가능성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한다고 묘사했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단 한마디의 말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토록 친밀한 환경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녀가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조심스러운 벽들을 마침내 댐을 압도하는 홍수에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뚫고 들어왔다. 사중주단은 모차르트 곡의 연주를 마치고 핸델 협주곡으로 매끄럽게 넘어갔다. 엘리너는 음악이 그녀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완벽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인식은 음표 자체를 넘어 알렉산더가 그녀가 나누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대화의 파편들을 중심으로 이 저녁 전체를 준비하는 데 필요했던 비범한 사려 기품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다. 마지막 음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음악가들이 정중한 절과 함께 조용히 떠났을 때 그녀는 촛불 밝힌 살롱에서 알렉산더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그가 틀림없이 들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의례가 지시하는 격식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그녀 옆에 의자에 앉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가 샌다루드의 미묘한 향과 그만의 독특한 다른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리고 긴 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그들 사이의 공간을 마치 그 자체의 실체와 질감을 가진 존재처럼 채웠다. 엘리너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 동안 그녀를 보호해온 안전한 체념 속으로 다시 물러나거나 정직한 표현이라는 무서운 취약성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의 공허함에 대한 리디아의 말과 이 저녁의 진정한 이해의 시연이 결합하여 그녀의 용기 능력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알렉산더를 직접 마주 보았다. 그녀의 회색 눈은 평소에 사용하던 방패 없이 그의 검은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나왔지만, 그런 솔직함이 적절한 여성적 행동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할 때 흔들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구애의 춤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모든 친절, 그가 기울이는 모든 관심이 펜브로크 자작이 그녀를 평범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평가한 끊임없는 배경에 맞서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고통스러운 정직함으로 고백했다. 그녀는 28회 동안 사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매력과 가치의 정확한 한계를 배우며 보냈고, 그의 관심이 진심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자신이 일종의 프로젝트나 자선사업, 그가 욕망하기보다는 동정하는 여자, 그의 애정의 대상이 아닌 그의 자비의 대상임에 틀림없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일단 내뱉어진 말들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듯했고, 엘리너는 정중한 안심의 말이나 더 나쁘게는 그녀의 두려움의 확인에 대비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표정은 날것의 무방비한 무언가로 변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부드러움은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강렬함과 모순되었다. 그는 감정에 거칠어진 목소리로, 그러한 취약성이 귀족적 평정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은 공작이나 남자들의 습관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2년 전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자신이 진정한 감정으로부터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믿었고, 마음이 있던 자리에 잿빛 공허함만을 경험하며 책임의 동작을 밟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첫날 저녁 오페라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자작의 잔인함을 그토록 조용한 위엄으로 흡수하고 나서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으로 공연에 다시 집중하는 것을 보고, 그의 슬픔이라는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그녀가 감동적인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 그녀의 눈이 빛나는 특별한 방식, 사회가 관습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조잡한 척도로는 포착할 수 없었기에 무시했던 그녀에게서 본 지성과 깊은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직 자신의 비범한 가치를 볼 수 없다면, 그가 이미 완전한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녀가 믿을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정확히 원하는 여성이며 사회의 얕은 이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그가 이제껏 알았던 누구와도 다르게 만드는 본질과 우아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 순간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그들 사이에 펼쳐졌다. 엘리너는 그의 눈에서 숨이 멎을 듯한 의도를 보았다. 그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자 그의 손이 올라와 그녀의 얼굴을 만지는 부드러움에 그녀의 눈꺼풀이 기대감에 떨리며 감겼다. 그러나 살롱 문이 열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 친밀함을 깨뜨렸다. 알렉산더의 집사가 공작의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나타났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거의 감추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그 방해를 물리쳤지만 마법은 깨졌고, 엘리너는 1시간 후 아름다운 혼란 속의 감정과 그의 감정에 대한 마침내 소중하게 확보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은 엘리너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을 가져왔다. 아침 식사 전에 어머니가 침실에 나타난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엘리너가 어려운 대화의 전조로 인식하게 된 모성적 불안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휘트모어 부인은 엘리너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걱정들을 표현하였다. 공작이 아마도 엘리너와의 교제를 단지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지위에 있는 남자가 위대한 아름다움이나 상당한 재산을 가져오지 않는 여성과의 영구적인 관계를 진정으로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엘리너가 아마도 희망에 눈이 멀어 결국 실현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말들은 비록 사랑 어린 걱정으로 말해졌지만 알렉산더의 선언이 치유하기 시작한 상처들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전날 저녁 그들 사이에 오갔던 것의 깊이와 진실성을 전달하려는 엘리너의 시도는, 지위 있는 남자들은 종종 그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만 그런 감정이 반드시 명예로운 청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어머니의 회의적인 관찰에 부딪혔다. 그 대화는 알렉산더의 눈에서 본 것을 믿고 싶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엘리너를 흔들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그날 오후 어머니와 리디아를 따라 펜버튼 부인의 거실에 차를 마시러 갔을 때 더욱 커졌다. 그녀는 모인 사교계 부인들 사이에서 추측의 대상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찰은 비밀스러운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전달되었지만 엘리너의 귀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조절되었으며 공작의 관심이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지위와 중요성에 걸맞은 동맹을 맺어야 할 의무를 기억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나갈 괴짜 같은 변덕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펜버튼 부인 자신도 대화에 끼어들어 엘리너가 이 이례적인 관심을 즐기는 동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그 말들은 미소와 함께 전달되었지만 그 함에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엘리너는 사회적 판단에 익숙한 무게가 짓누르는 힘으로 다시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쯤에는 그녀의 연약한 자신감은 어머니와 사교계 부인들이 그녀가 일시적인 관심을 진정한 헌신으로 어리석게 착각하고 있다는 평가가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침식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알렉산더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엘리너는 공작의 시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그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심고 펜버튼 부인의 거실에서 강화된 의심들이 그녀의 가치와 매력에 대한 평생의 불안감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침묵은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소통 없이 이틀째가 되자 엘리너는 거의 자신을 설득했다. 전체 구애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 즉 알렉산더가 이제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변덕이나 자선적 충동이었다고. 그녀는 필연적인 정중한 철수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하인이 애쉬워스 문장이 찍힌 편지를 가지고 도착했고 엘리너에게 그날 저녁 8시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로 나와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믿고 그런 불규칙한 약속을 할 의향이 있다면 혼자서 그녀를 안전하게 모실 마차가 보내질 것이라고 했다. 엘리너의 손은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혼 여성이 저녁에 혼자 신사를 만나는 것에 부적절함에 대해 경고를 표했지만 알렉산더의 요청의 조심스러운 표현 속 무언가가 엘리너에게 그가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사생활과 오페라 하우스 자체라는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적절한 행동에 모든 규칙이 거절해야 한다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작의 마차는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고 엘리너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여행했다. 그녀가 선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이별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불확실하였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둡고 겉보기에는 비어있는 듯했으며 그녀를 조용한 복도를 통해 몇 주 전 알렉산더의 손님으로 처음 앉았던 개인 박스석으로 안내한 단 한 명의 안내원만 있었다. 알렉산더는 박스석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촛불이 그의 표정을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즉시 덜어주는 따뜻함으로 비추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의 감정과 의도의 진실성에 대해 품고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의심들의 답이 되기를 바라는 무언가였다. 그는 박스석 입구에 새로 설치된 노소의 명판으로 그녀의 주의를 이끌었고 엘리너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이 공간이 엘리너 휘트모어를 기리기 위해 헌정된 휘트모어 박스석임을 선언하는 각인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돌아보자 그는 런던 사교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의 동기와 정신 상태에 대한 끝없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결정인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구입한 이유를 그녀가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더는 몇 주 전 그날 저녁 자작이 그녀에게 보인 잔인함을 목격했을 때 그녀가 그 날카로운 말들을 그토록 위험 있게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훨씬 나중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그런 생각 없는 아기에 직면한 그녀의 조용한 우아함의 이미지를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투자나 변덕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아름다운 장소를 영원히 폄하되고 무시당한 기억과 연관 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연관성을 변화시킬 수단을 가졌다면 그는 그것을 사치가 아니라 필연성으로 여겼다라고 했다. 그녀가 미래의 오페라에 참석할 때 단지 사회가 용납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건축물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었다. 엘리너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다시 보면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 일의 규모와 그토록 비범한 제스처를 동기부여한 감정의 깊이를 이제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을 때 시야는 흐릿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양손을 잡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된 박스석의 친밀한 촛불 아래에서 그는 그녀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어서 오늘 밤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 중요성에 걸맞은 장소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청혼을 이제 그에게 속한 만큼 그녀에게도 속한 장소에서 듣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의 교제 몇 달 동안 그녀가 아내가 죽었을 때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피상적인 매력이 아닌 진정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단순한 외모나 지위를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한 공유된 열정을 바탕으로 구축된 새롭고 똑같이 소중한 무언가였다. 그는 그녀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개발하지 못하는 지성, 감수성, 깊은 감정의 능력을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녀의 후원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관심과 호의를 감사히 받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들의 길이 둘 다 서로에게서 찾고 있던 것을 인식할 준비가 된 순간에 교차하게 된 상황이 매우 다행이라고. 그런 다음 알렉산더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박스석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꾸준한 목소리로 그는 엘리너 휘트모어에게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삶과 이름,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결혼을 지배하는 공허한 관습이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그의 결심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만약 그녀가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다시는 그녀의 가치를 인식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사람들의 무심한 잔인함을 견딜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그들의 결합의 행복과 조화를 통해 사회의 좁은 가치 정의가 진정한 연결의 본질과 비교될 때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너의 수락은 정교한 말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통해 말해진 단순한 긍정으로 나왔다. 알렉산더가 무릎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28회 동안 견뎌온 모든 잔인한 판단과 무시하는 시선의 무게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인식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얕은 평가 아래에 있는 실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채워졌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산불의 속도와 강도로 런던 전역에 퍼졌다. 다음 날 오후까지 유행하는 사교계의 모든 거실은 기품 있는 애쉬워스 공작과 명백히 평범한 엘리너 휘트모어 사이의 놀라운 결합에 대한 추측과 논평으로 떠들썩했다. 반응은 커플에 대한 진정한 행복에서부터 그렇게 자격 있는 신사가 그토록 비전통적인 신부를 선택했다는 거의 감추지 못하는 놀라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엘리너의 어머니는 알렉산더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축복을 요청했을 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큰딸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필연적으로 보였던 영구적인 노처녀라는
외로운 운명에 직면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엘리너는 한때 어머니의 투명한 안도감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단지 어머니가 가진 이해의 제한된 틀 안에서 자녀의 안녕을 걱정하는 부모의 염려로 이해했다. 리디아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언니를 껴안고 엘리너가 리디아 자신의 결혼 선택을 결정했던 표면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여동생의 눈에서 엘리너는 행복과 함께 엘리너가 확보한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희미한 부러움의 흔적을 보았다. 공식 발표는 모닝포스트에 실렸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정도의 열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알렉산더의 진정한 친구들은 그가 수년간의 슬픔 끝에 동반자를 찾은 것에 기쁨을 표했지만 지위와 관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동맹을 촉발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펜브로크 자작은 클럽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 소식을 접했고 보도에 따르면 꽤 창백해진 후 식사를 마치지 않고 식당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내에 그의 사회적 지위가 알렉산더의 손에 의한 공개적인 굴욕과 이제 애쉬워스 공작 부인이 될 여성에 대한 그의 잘 알려진 적대감으로 인해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의 지위는 그를 명백히 그의 무심한 잔인함의 능력 밖으로 두었다. 이전에 엘리너를 희미한 경멸로 무시했던 몇몇 사교계 부인들은 이제 갑자기 이전의 교제를 기억하고 그녀의 행운에 기쁨을 표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투명함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피상적인 가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재미있었을지도 모른다. 펜버튼 부인 자신도 휘트모어 저택을 방문하여 어색한 축하를 전했고 엘리너는 완벽한 예의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한때 그런 고위층의 주목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특징지었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감사함은 없었다. 그녀의 새로 발견된 자신감은 나이든 여인의 제대로 감추지 못한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우아하지만 절제된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알렉산더 자신의 사교계는 엘리너를 훨씬 더 따뜻하게 환영했다. 특히 그의 아내 사망 후 그의 장기간의 고립을 걱정했던 친구들과 그의 태도에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말해주는 삶에 대한 새로운 참여를 인식한 친구들이 그러했다. 약혼 발표 후 몇 주 동안은 조용한 일상에서 정교한 활동으로 엘리너의 일상을 변화시킨 결혼 준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에게 가장 깊이 와닿은 것은 옷감 선택이나 메뉴 계획이 아니라 점차 자신의 행복의 현실과 알렉산더의 헌신의 진정성을 완전히 믿게 되면서 일어난 내적 변화였다. 그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그 방문 속에서 엘리너는 그들의 구하의 기간 동안 암시되기만 했던 그의 부드러움을 발견했다. 그녀의 편안함과 선호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그가 다가오는 결혼을 빈자리를 채울 아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려와 고려 위에 세워진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봉사가 웨딩드레스를 위한 실크와 레이스 샘플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알렉산더는 엘리너의 선호도에 대해 상의받기를 고집했다. 그리고 예의상 그가 예식 전에 완성된 의상을 보아서는 안 되었지만 그는 모든 결정이 단지 유행이 지시하거나 사회 관찰자들에게 인상을 줄 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취향을 반영하도록 확실히 했다. 엘리너는 어머니가 처음에 제안했던 더 정교한 작품 대신 자신의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섬세한 자수가 있는 상아색 실크 가운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대한 알렉산더의 승인은 수년간 그녀의 판단이 그런 문제에서 의심스럽다고 암묵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과 적절함에 대한 그녀의 본능이 타당하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준비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예식 자체에 대한 웅장한 결정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삶을 드러내는 더 작은 선택들에서 나왔다. 특히 결혼식과 그 뒤에 이어질 아침 식사를 위한 음악 선택이었다. 알렉산더는
그들이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음악 감독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고, 함께 그들은 어떤 곡들이 그 행사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할지에 대해 오후 내내 토론했다. 엘리너의 작곡가에 대한 지식과 그녀의 의견에 대한 알렉산더의 진정한 관심은 그들의 미래 조화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협력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통로를 걸어 내려올 순간을 위해 특정 모차르트 곡을 제안하며 그 곡의 기쁨과 엄숙함의 조합이 그들이 맺고 있는 약속에 대해 그녀가 느끼는 바를 포착한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더는 너무나도 집중된 관심으로 들어서 그녀는 이전에 어떤 남자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그들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적절한 보호자 동반하에 휘트모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조용한 순간들에는 알렉산더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함께할 삶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이야기하곤 했다. 웅장한 사회적 야망이 아니라 소박한 가정의 행복, 대화와 음악으로 보내는 저녁, 외모보다 인격을, 지위보다 본질을 소중히 여기도록 키워질 아이들의 가능성을 묘사했다. 엘리너의 결혼식 날 아침은 수정처럼 맑게 밝았다. 햇살이 침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한때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던 이날을 마치 하늘 자체가 비추기 위해 공모한 듯 했다. 하녀가 섬세한 자수가 있는 상아색 실크 가운을 입는 것을 도와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거기에는 사회가 무시했던 평범한 노처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받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여인이 있었다. 보디스는 완벽하게 맞았고 실크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피부에 닿았다. 할머니의 것이었던 레이스 베일은 아침 햇살을 받아 그것을 빛나고 신성한 무언가로 바꾸는 듯 했다. 알렉산더가 특별히 요청한 흰 장미와 자스민의 작은 부케는 방을 향기로 가득 채웠고 그 향기는 이후 영원히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이 변화의 순간과 연관될 것이었다. 어머니는 3대째 내려오는 진주 목걸이를 채워주며 울었고 항상 가족의 공인된 미인이었던 리디아조차도 경외에 가까운 눈으로 엘리너를 바라보며 그렇게 빛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속삭였다. 엘리너는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 육체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이고 소중히 여겨짐으로써 오는 빛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노버 스퀘어의 세인트 조지 성당으로 가는 마차길은 감정과 감각적 인상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런던의 거리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붐비는 동안 엘리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범한 순간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위풍당당한 기둥들과 계단에 모인 유행하는 사교계 군중과 함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것이 어쩐지 실수이거나 곧 깨어날 정교한 꿈이라는 옛 불안감이 순간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제단의 격식을 차려 서 있는 알렉산더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선택한 모차르트 곡에 맞춰 그녀가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남아있던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다. 그 감정이 절대적으로 진실되고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렇게 투명한 사랑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꽃과 밀랍 양초 냄새로 가득했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빛은 대리석 바닥을 색색의 광채 웅덩이로 물들여 엘리너가 미래를 향해 내딛는 각 걸음을 축복하는 듯했다. 한편 런던 사교계의 정점을 대표하는 모인 손님들은 적절한 결합에 대한 그들의 관습적인 이해를 거스르고 피상적인 매력에 대한 인격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 결합을 지켜보았다. 엘리너가 제단에 도착하여 알렉산더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가락은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그리고 고대의 말과 엄숙한 서약으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한계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는
사회적 편의나 육체적 매력이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심오한 인식으로 채워졌다. 애쉬워스 하우스에서 열린 결혼 피로연은 우아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행사여서 사교계의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신랑 신부 모두에게서 발산되는 진정한 행복에 매료되었다. 엘리너가 알렉산더를 항상 옆에 두고 피로 연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의 망토가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그녀에게 부과했던 자기 의심의 겹겹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자신의 본 모습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공작의 런던 저택은 높은 천장과 방을 오후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창문을 가진 조지아 건축의 걸작이었다. 엘리셔는 가정 직원들과 협력하여 모든 공간을 꽃과 음악으로 채워 축하 행사가 형식적인 사회적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의 진정한 표현처럼 느껴지게 했다. 알렉산더의 손은 그들이 그룹에서 그룹으로 이동할 때 그녀의 허리 뒤쪽에 놓여 있었다. 이는 지지와 소유의 제스처로 그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모든 참석자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의 고인이 된 아내의 특별한 친구였던 나이든 서머싯 공작 부인이 엘리너가 두려워했던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그녀는 대신 따뜻하게 안기며 알렉산더가 비범하게 잘 선택했으며 그의 첫 아내도 그런 본질과 인격을 가진 여성을 전적으로 승인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식사 자체는 엘리너가 그토록 신중하게 선택한 음악 선곡과 함께한 요리 예술의 승리였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신부를 위한 축배를 제안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의 말은 그런 행사에서 기대되는 관습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엘리너의 지성, 친절함,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 이후 몇 달 동안 그녀가 이미 그의 삶에 미친 깊은 영향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다. 오후가 저녁으로 저물고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엘리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혼 첫날 밤에 대한 첫 떨림을 느꼈다. 그들의 감정적 친밀감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진정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육체적인 문제의 경험이 없었고 자신에게 무엇이 기대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듯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그들을 위해 준비된 개인적인 아파트로 물러갔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편안함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에 대해 너무나도 부드럽게 말해서 그녀의 두려움은 기대로 변했다. 침실은 촛불로 부드럽게 밝혀져 있었고 커튼은 일부 열려 있어서 달빛이 카펫을 가로질러 쏟아져 들어왔다. 알렉산더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머리에서 핀을 빼주는 것을 도울 때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닌 그녀의 안녕에 대한 인내와 진정한 배려를 말해주는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결합은 엘리너의 미숙함과 그들이 수개월간의 대화와 구애를 통해 쌓아 올린 감정적 연결을 모두 존중하는 점진적인 친밀감의 전개였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녀의 피부에 대고 그녀가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면에서 아름답다고 속삭였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를 완전히 믿었고 유보나 의심 없이 육체적, 감정적 결합의 완전한 깊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후의 날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의 패턴을 확립했다. 엘리너는 애쉬워스 공작 부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미리 정해진 역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그 자리에 가져와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아함, 지성, 따뜻함이 가정 관리와 사회적 의무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한편 알렉산더는 멀리 있는 귀족 남편이 아니라 재산 사업과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구하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증명했다. 결혼 6개월 만에 엘리너는 애쉬워스 하우스를 조용한 애도의 장소에서 문화와 따뜻함으로 활기 넘치는 저택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변화는 그녀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마련한 음악 살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최고의 음악가들과
가장 사려 깊은 사교계 인사들이 공허한 사회적 과시가 아닌 예술에 대한 진정한 감상과 지적인 대화를 위해 모였다. 알렉산더는 종종 이 저녁 시간 동안 문가에 서서 엘리너가 그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발산되는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인 손님들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곤 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가 특정 구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설명할 때 그녀가 완전한 집중력으로 듣는 방식이나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도록 초대받은 수줍은 젊은 작곡가를 부드럽게 이끌어내는 모습 등 그는 그녀가 공작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철저하게 성장했으면서도 처음 그의 주의를 끌었던 본질적인 인격의 자질들을 결코 잃지 않은 것에 감탄했다. 가정 직원들은 그녀를 숭배했다. 그녀는 그들을 진정한 존중으로 대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걱정을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가정부인 데이비스 부인은 알렉산더에게 자신의 30년 봉사 기간 동안 그토록 자연스러운 권위와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를 겸비한 여주인은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11월 하순의 어느 목요일, 계절의 첫눈이 창밖으로 부드럽게 내리고 살롱이 하이든을 연주하는 현악 사중주단의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엘리너는 방 건너편에서 알렉산더의 눈과 마주치고 너무나도 거리낌 없는 행복으로 미소 지었다. 그는 그날 밤 오페라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관습적인 미인들을 향해 그녀를 지나쳐 보았을 때 그녀를 진정으로 보게 이끈 충동에 대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꼈다. 손님들이 떠나고 음악가들에게 감사와 넉넉한 보수가 지급된 후 알렉산더는 음악실에서 피아노 포르테 옆에 서서 광택 나는 나무 위에 손을 가볍게 얹고 있는 엘리너를 발견했다. 그가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앉아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안겼는데 그 만족감은 그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 저녁들을 함께 편안한 침묵 속에서 끝내는 의식을 만들었다. 때로는 특정 공연이나 손님에 대해 토론했지만 더 자주 그들은 단지 공유된 공간의 평화로운 친밀함 속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밤에 엘리너는 그의 품 안에서 돌아보며 기쁨과 긴장이 섞인 채로 자신이 그들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고 알렸다. 알렉산더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이 소식의 심오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외심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소파로 이끌어 불이 사그라들고 눈이 밖에서 조용히 계속 내리는 동안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꿈꿨다. 엘리너는 자신의 나이와 수년간 자신을 노처녀 운명으로 믿었던 것을 고려할 때 임신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녀가 이미 사회가 부과하려 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이것은 단지 관습적인 기대가 아닌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아름다운 놀라움일 뿐이라고 그녀를 상기시켰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이미 강한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알렉산더는 단지 주에 깊을 뿐만 아니라 엘리너의 임신의 모든 측면에 진정으로 매료된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의학 서적을 읽고 그녀를 연약하거나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으로 결코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편안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했다. 펜브로크 자작이 그녀를 평범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그 고통스러운 저녁으로부터 꼭 1년 후 엘리너는 알렉산더의 팔에 안겨 로열 오페라 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의 임신은 이제 그가 그녀를 위해 주문 제작한 정교한 사파이어 실크 가운 아래로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때 이곳을 방문할 때 동반되었던 옛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대신 진정한 사랑과 외로운 체념의 세월 동안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본질과 의미 있는 삶을 구축했다는 알매서 비롯된 조용한 자신감을 느꼈다. 오페라 하우스 자체도 그녀의 변화된 관점에 의해 변모된 듯 보였다. 금박과 크리스털은
더 이상 그녀가 배제된 화려한 세계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감상해야 할 아름다운 건축적 세부 사항일 뿐이었다. 그리고 군중이 에스위워스 공작과 공작 부인이 개인 박스석으로 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 갈라졌을 때 엘리너는 한때 그녀를 꿰뚫어 보던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한 인사와 진정한 감탄의 미소를 건네는 것을 초연한 관심으로 주목했다. 알렉산더의 손은 그들이 계단을 오를 때 보호적으로 그녀의 등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이미 흘러나오기 시작한 음악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완벽한 만족의 순간이어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완전히 변했는지 그 경이로움을 그저 숨쉬며 느껴야만 했다. 그들이 박스석에 자리 잡았을 때 바로 알렉산더가 그녀를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았고 나중에 청혼했던 바로 그 박스석에서 엘리너의 눈은 극장 건너편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그녀는 펜브로크 자작이 몇몇 젊은 여성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을 포함한 일행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이제 그가 조롱하던 사람들의 어떤 결핍에서가 아니라 항상 그 자신의 공허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해하게 된 바로 그 피상적인 매력을 띠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 지지의 제스처로 부드럽게 쥐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자작이 그녀의 승리를 목격하기를 바라는 분노나 욕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단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관습적인 아름다움과 사회적 허세라는 변덕스러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남자에 대한 가벼운 연민만을 느꼈다.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엘리너가 몇 주 동안 기대해왔던 모차르트의 숭고한 연주였다. 음악이 공간을 채우자 그녀는 알렉산더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는 것을 느꼈고 그의 다른 손은 그들의 아이가 자라는 그녀의 배의 곡선 위에 가볍게 놓였다. 사회가 전통적으로 보고 보이기 위해 복도를 행진하는 첫 번째 막간에 알렉산더는 그녀가 그들의 박스석의 사적인 공간에 머물고 싶은지 아니면 행렬에 동참하고 싶은지 물었다. 엘리너는 그와 함께 붐비는 공간을 걷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사회로부터 숨는 것이 그것에 자신에 대한 힘을 주는 반면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과 교류하는 것이 사과나 수치심 없이 세상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서머싯 공작 부인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엘리너의 건강에 대해 따뜻하게 물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결합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던 해링턴 부인은 애쉬워스 하우스의 목요일 음악살롱이 자신의 한 주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엘리너가 너무 자주 공허한 구경거리에만 집중하는 사회의 진정한 문화를 되찾아 주었다라고 인정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사로잡힌 청중에게 연설하고 있는 듯한 펜브로크 자작으로부터 몇 피트 이내를 지나갔다. 엘리너는 잠시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고 그 후 알렉산더가 아무런 인정 없이 부드럽게 그녀를 지나치게 이끌었다. 그 무시는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작의 의견이 그들의 행복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며 전혀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단순한 시연을 통해 전달되었다. 펜브로크 자작의 잔인함이 무심코 그녀의 전 존재를 재구성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던 그 변화의 저녁으로부터 5년 후 엘리너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개인 박스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4살배기 장녀 캐서린의 어깨에 놓여 있었는데 캐서린은 이미 어머니의 사려 깊은 성격과 음악에 대한 사랑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갓 2살 된 아들 윌리엄은 베토벤 교향곡의 마지막 음이 금박으로 장식된 공간을 초월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동안 알렉산더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졸고 있었다. 엘리너는 아이들을 신중하게 선택된 공연에 데려오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 아이들이 문화의 장소가 그들의 자귀나 외모 덕분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예술이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다가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생득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캐서린의 작은 얼굴이 집중력에 잠겨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알렉산더의 사랑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촉매제였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한계들이 결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단지 표면 아래의 본질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얕은 사회의 반영일 뿐이라는 점진적인 인식에 의해 얼마나 완전히 변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알렉산더는 아들의 잠자는 모습 너머로 그녀의 눈과 마주치고 결혼해서 만족뿐만 아니라 매일의 발견을 찾은 남자의 친밀한 따뜻함으로 미소 지었다. 엘리너는 사랑이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그리고 그녀가 지켜보지 않던 방향에서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찾았던 것에 대한 익숙한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오페라 하우스 자체는 웅장한 제스처가 다른 사람을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관된 작은 선택들보다 덜 중요하다는 진실의 기념비로 서 있었다. 사회는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극장을 구입한 공작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엘리너는 진짜 선물이 그가 관습을 넘어 그녀가 거의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녀의 가치를 인식하려는 그의 의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캐서린이 열정적이지만 그다지 리듬감 있지는 않은 기쁨으로 작은 손뼉을 함께 쳤을 때 엘리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극장의 여러 구석에 앉아 자신을 보이지 않거나 무시당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지났다고 믿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각자에게 직접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회가 누가 사랑과 행복,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유행에 따라 변하고 얕고 잔인한 사람들만을 이롭게 하는 계층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는 임의의 기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짓말이라고. 당신의 가치는 시간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줄어들지 않으며, 실망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도록 가르친 후에도 가능성에 열려 있을 용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당신을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놀라게 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엘리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알렉산더는 윌리엄을 다른 팔로 옮기고 엘리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박스석을 떠나 함께 지은 집, 즉 음악과 웃음,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엘리너는 이 좌석에 앉아 보이지 않고 희망 없이 느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향해 조용한 축복을 보냈다.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명확하게 본 사랑을 인식할 만큼 충분한 위엄과 개방성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 헤아릴 수 없다.